저는 코트라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중국 업무만을 담당을 했습니다. 저의 30년 경험이 중국 시장 쪽에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저의 얘기가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저의 생각을 보완하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지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쭉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손자병법의 지혜 부분을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다른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의 규제는 바로 손자를 의미합니다. 손자를 의미하고, 또 나아가서 이 손자병법을 항상 숨 쉬듯이 또 네팔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진짜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위를 이 손자병법을 이 구체화시켰달까, 자기의 체질화시켰달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규제란 바로 손자병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이 중국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손자병법을 강의를 들으시고 실천하시면 바로 여러분들도 전략의 규제가 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부자가 되는 법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손자병법도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실천하시면은 전략의 규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90분 강의 뒤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전략의 규제가 되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강의를 설명하기 전에 바로 중요한 몇 가지 규제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 말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백전불태라는 것은 위험해진다 이런 뜻, 위험하다는 뜻인데, 백전불태라는 것은 100번을 싸워도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백전불태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쓰는데, 백전불태와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쓴 말이 오만무시 백전백패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전략의 규제라는 글을 쓰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투자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그대로 두고, 재산만 둔 것이 아니라 자본, 기술, 노하우, 하여튼 바이어 모든 거를 두고 이렇게 철수하는 사례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한국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쉽게 얻은 자본과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 G2라는 국가를 향해서 바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난 10몇 년 동안에 중국 가서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현지인들을 무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남루해 보이고, 좀 머리도, 중국에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머리도 잘 못 감는 사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보복당해서 백전백패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중국 투자에 실패한 이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조호이산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조호이산. 조호이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호랑이를 조라는 것은 끌어당긴다, 이동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호랑이를 이동시켜서 산 밖으로 끌어내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조호이산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아주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호랑이가 산속에서는 왕이지만 동네 바깥으로 끌려오면 동네 개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이 조호이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다에 밀림의 왕자 사자라도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은 새우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밀림의 왕자 사자도 물 속에 들어가면은 새우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 땅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면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국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입지가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남의 땅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을 했으면은 좀 덜 피해를 입었을 텐데 중국 가서 오히려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많은 국부를 손실시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지금은 중국한테 많은 기술을 뺏기고 뒤처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의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줄 의심에 해인지심 불가유, 방인지심 불가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심덩어리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많은 인구가 넓은 방대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신뢰의 비용이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외상거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외상거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외상거래가 없습니다. 돈을 주면은 물건 주고 돈을 안 주면 물건 안 줍니다. 탁 주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신뢰의 비용이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의심의 의심하는 날 때부터 의심하는 이런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인지심 불가유, 남을 해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방인지심 불가무, 남을 경계하는 마음을 안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항상 남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중국 사람들의 그런 특성을 모른 채 그냥 중국 사람들과 가볍게 접촉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심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손자병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무대 부분에 보면은 무대에 선승 이전이라는 말이 있고 선주붕우 후주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주붕우, 선주라는 거는 먼저 하다, 붕우라는 거는 친구 이런 뜻입니다. 먼저 친구, 그 다음에 후주생의, 다음에 하다. 생이라는 거는 중국어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생이라는 거는 장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국말로 옮기면은 먼저 친구, 나중 장사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실패한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주붕우 후주생이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달리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휘발유도 필요하고 내비게이션도 필요하고 물론 돈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차가 달리려면 반드시 도로를 깔아야 됩니다. 도로가 먼저 있은 다음에 차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가서 장사를 하려면은 반드시 중국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관계를 깔아 놓고 바로 그 관계 위에서 차가 달리듯이 비즈니스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물건 값싸고 품질 좋으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내 물건이 아무리 품질이 좋고 아무리 값이 싸도 내 물건 안 삽니다. 왜? 친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비즈니스 하려면은 반드시 선주붕우 후주생이 먼저 친구 나중 장사라는 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친구 관계도 되기도 전에 먼저 물건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길도 없는데 차가 달린 겁니다. 차가 없이 길도 없는데 논밭을 달리고 수렁길을 달리다 보니까 수렁에 빠지고 절벽에 떨어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철수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주붕우 후주생이라는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여 선예 후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대 다음에 선예 후병 시여 처녀 후여 탈토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한문 공부처럼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 이 반드시 우리가 중국말을 이해를 해야만 그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선예후병이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할 때 늘상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로서 후하게 대해주다가 가만히 보다가 건방지면 후병 뒤에 가서 그냥 박살나게 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선예후병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아주 입에 붙이면서 달고 다니다시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이고,
그 시여 처녀, 중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만나거나 협상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경쟁을 할 때에는 처음에는 처녀처럼 얌전하게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쁜 처녀가 앞에 있으면은 상대가 경계심을 풀고 완전히 방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칼도 집어 던지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내 자신을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후여 탈토라. 그러면 상대가 완전히 경계심을 풀어들인 상태가 확인이 되면은 탈토, 도망가는 토끼처럼 팍 뛰어들어가서 찔러서 공략을 해라.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시여 처녀, 후여 탈토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이런 말 물론 다 알겠죠. 알면서도 이렇게 실제로 중국 가면 이거를 의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중국 사람들의 드라큘라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큘라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쁜 처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그 처녀를 다 껴안고 황홀하게 감동을 해가지고 눈을 다 감으면은 이 처녀가 갑자기 이빨이 나와가지고 드라큘라로 변해서 우리의 흡혈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쁜 처녀로 상대를 완전히 방심시킨 다음에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이 중국 사람들의 이 손자병법의 후여 탈토라 이렇게 전략이라고 드라큘라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드라큘라라는 말은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손자병법이 그러면 사기치라는 말이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손자병법은 전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략이 손자병법입니다. 그런데 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만들어진 전략이지만 이 손자병법은 오늘날에서도 현재 비즈니스에서 일상생활에서 외교적 분야에서 협상 분야에서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에는 인생은 전쟁이다. 상장은 전쟁이다. 비즈니스는 전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신사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쟁처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전략을 이렇게 비즈니스에 이렇게 응용하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만일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대비책이 없다가 그냥 가서 얻어맞는달까, 글쎄, 당한달까, 피해를 본달까, 하여튼 이런 결과가 많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 가서 투자를 하거나 중국에 가지 않아도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세계 지식의 중심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태까지는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중국을 모르고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진짜 엄청난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가지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모두 13개 네 5덩어리의 전략으로 되어 있고 글자는 6109개자입니다. 모두 요즘 분량으로 치면은 A4 용지 10장도 채 안 되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손자병법을 두고 수백 년 동안 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저마다 해설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손자병법에 대한 해설은 참 지역마다 이 시대마다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택동을 비롯해서 지금 현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손자병법의 대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손자병법을 적용하거나 응용하지 않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중국 사람들 중에서는 이 손자병법을 응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손자병법에 능통한 이 제갈공명들과 비즈니스를 하다가 많은 피해를 본달까, 손해를 본달까, 이런 현실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친구로 대접하면은 우리가 친구로 대해주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게 되면은
원수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핵심의 하나도 친구 돼서 대접받자. 원수 되면 공격받으니까 친구가 돼서 대접받자 하는 것이 오늘 제 얘기의 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처음의 전략은 5덩어리 전략 중에서 첫 번째 전략, 그건 사전 준비 전략입니다. 이 사전 준비 전략은 시계, 작전, 모공 이렇게 3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편 중에서 그 3개 편이 그 사전 준비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계라는 것은 전략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기초공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0층 빌딩을 짓다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도가 부실하고 기초공사가 약하면은 5층, 6층 짓다가 건물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전쟁을 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철저한 전략을 준비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 손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전쟁이나 사업에서 어떠한 목표를 어떠한 수단으로 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략을 가지면은 적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적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적을 끌고 다니지 못하고 내가 적에게 끌려다니게 되면은 이거는 금방 끌려다닌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가져야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도권은 바로 생명권입니다. 전쟁에서 주도권이 없으면은 또 사업에서 주도권이 없으면은 노예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도권이 없으면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자의 이 전략이라는 것은 그 주도권, 바로 생명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지혜 1번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1번, 전사관천 불가불찰. 이게 중요할수록 천천히 철저하게 살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사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관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찰,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전쟁과 같은 중대한 문제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살펴라라는 것이 이 중국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랑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딱 전사관천 불가불찰이라는 말을 자꾸 스스로 되뇌이면서 자기 자신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스스로를 신중하게 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바로 즉흥적으로 처리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중요한 일은 사소한 일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면은 많은 돈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덜렁 가지고 가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다가 자본과 기술을 헌납하고 돌아온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을 일생에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결혼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물론 2번, 3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은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거를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따지고 대책을 생각해보고 이런 다음에 결혼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덜렁 결혼합니다. 저 여자 이뻐. 저 남자 돈이 많아. 저 성격이 나랑 통해. 덜렁 결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탁 해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또 주택을 산다. 물론 저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산다. 그러면 저 집 멋있어. 그 정원도 있고 나무도 많고 멋있어. 덜렁 삽니다. 그러나 집이라는 거는 내가 짓지 않으면은 어떤 배수구가 하수구가 막혔는지 겨울에 춥지 않은지 소음은 되는지 비가 새지 않는지 많은 문제를 가진 게
주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유명한 건축회사에서 지은 아파트도 사고서 들어가 보면은 물이 새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막 밑에가 울리고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주택을 사면은 일생에 몇 번이나 주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택을 산다 하는 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주택을 산다 그러면은 덜렁, 멋있어.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거 싸. 그냥 덜렁 사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사지 않습니다. 주택 아니라 요만한 조그만 거 하나 사는 것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따지고 모든 거를 비교해서 사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화비삼가, 물건은 비교하라, 세 집을 비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조그만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덜렁 사는 일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개 집의, 세 개 가게의 가격과 품질과 모든 것을 비교해 본 다음에 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요할수록 철저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데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즉흥적으로 덜렁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전사관천 불가불찰의 내용을 제가 지혜 1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손자는 이 살피는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어떻게 살펴야 되느냐? 미세한 징조라도 세밀하게 관찰해서 전체를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만한 꼬랑지를 보면은 이게 고양이이냐 호랑이이냐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꼬랑지 별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중에 호랑이한테 확 물리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조그만 꼬랑지라도 이렇게 소홀하게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손자병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의 언어와 행위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살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딱 손을 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뒤에 사활을 가지고 있는지 칼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가만 무의심하게 저를 보시지만 중국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등 뒤에 손을 가졌지? 저게 칼일까? 아니면 저게 떡일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되게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자의 그 가르침이 세밀하게 상대의 행위와 언어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저 사람이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관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의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보고 내일의 모습을 예측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중국의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중국을 깔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G2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중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 뒤에 중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한테 덜미가 잡혔지 않습니까? 이제 덜미 잡혔는데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우리가 이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손자병법을 배우고 여기에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벌레처럼 밟힐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 제가 녹화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547계라고 그랬습니다. 547계라는 말은 제가 경쟁 전에 분석하고 비교하라. 이렇게 이제 손자병법의 두 번째 지혜입니다. 5사라는 거는 여기 뭐 내용이 아주 깊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나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 천, 하늘, 지, 장군, 장, 법, 이런 법제 5가지 분석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분석 요소를 보고 과연 전쟁을 하려면은 비즈니스를 하려면 내가 사업을 하려면은 내가 저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은 내가 능력을 갖췄는지 내가 능력을 갖췄는지를 먼저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라.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그 분석하라라는 그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7계는 그 상대 국가와 적과 나의 군주는 누가 더 유능한가? 장수는 누가 더 유능한가? 천지는 이런 지형 조건이라든가 이런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법령은 어느 나라가 더 공평하게 잘 지키는가? 군사력은 누가 더 센가? 군졸들은 누가 더 훈련이 잘 돼 있는가? 상벌은 누가 더 공평하고 엄격한가? 이런 7가지 사항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싸우지 않아도 벌써 누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손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요소를 비교를 해서 내가 삭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손자의 그 547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 3번 오덕계비 가위대장이라. 대장이 되려면은 오덕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덕이라는 것은 제가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용감해야 되고 엄격해야 된다. 뭐 이런 5가지 덕을 그 오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거를 3번째 지혜로 뽑았는데 이 손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략도 중요하지만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을 운영하는 사람, 장수, 리더, 경영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전략보다 바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질,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되고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고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 것이 전략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손자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유능해야지 이 병졸들의 실력을 몇 배로 증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가 무능하면은 가지고 있는 실력조차 다 흐지부지 흩어져서 발휘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 장수의 리더의 뭐랄까 품질을 리더의 그 인품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전략만 중요시하지 전략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 이 사람을 뽑는 데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영 전략이 다 짜지만 정작 누가 실행할 것인가 누가 총대를 메고 이거를 끌고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보다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오덕계비, 그 가위대장이라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3번째로 강조했습니다. 그 4번째 지혜는 병자궤도라. 병자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궤도, 속임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전쟁은 속임수, 전쟁터는 속임수의 무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의 그 속임수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은 첫째,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나의 가장 강한 곳으로 내가 주먹을 쓰면은 나의 가장 강한 곳으로 적의 가장 약한 것을 때려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장 강한 무기로 상대의 가장 약한 곳을 때리는 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계란일 때, 내가 약할 때, 계란 톡 치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란일 때는 바위처럼 위장하라. 바위처럼 속여라 이겁니다. 상대를 속여라. 그래 내가 바위처럼 위장을 하고 있어야지 적이 감히 와서 나를 못 때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란인 줄 알면 누구나 와서 다 톡톡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깨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계란일 때는 바위처럼 위장하라.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그 속임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 내가 바위일 때는 계란처럼 위장하라. 계란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위면은 다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위일 때는 계란처럼 위장해서 상대를 내 사정권 안으로 유인하라. 그래서 상대가 내 사정권 안에 들어가면 한 방에 깨버려라. 이것이 바로 그 병자궤도의 핵심입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전쟁의 사례를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가서 투자하는데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과 협상하고 술자리에서 친구관계 만들면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이교지 첫 번째 줄이죠. 비이교지 내가 비겁한 척으로 위장해서 상대를 오만 떨게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만 떨면 상대가 오만을 하게 되면 허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이제 공략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비교지. 그 다음에 이러한 속임수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거를 내가 계란인 거를 남이 알아버리면 이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비밀을 다 노출시키면 나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은 불가선전이라 상대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걸 이제 불가선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화삼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먹으면은 내 속의 말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 뭐 중국과 비즈니스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돼도 절대로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는 사람이 놓지 않습니다. 주와 술 먹었을 때는 이 얘기는 30%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화유반구. 아무리 믿는 친구라도 다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친구라도 절반만 얘기하고 나머지 절반은 비밀로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 이 중국 사람들의 이런 그 생활 습관이랄까 사고방식이랄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서로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왜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까? 왜 다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안타까워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자기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만 앞으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협상을 한다거나 뭐 국토 협상을 한다거나 할 때에도 우리가 대등하게 협상을 그렇게 대등한 입장에서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5번 일이로지 친일이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이 상대가 편안하게 쉴 때는 쫓아가서 괴롭히고 또 똘똘 뭉쳐 있으면은 이간질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간질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하면 생각합니다. 이간질, 누가 이간질에 넘어가겠어?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생님, 저 사람이 뭐 선생님한테 뒤가 좀 깨끗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저도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또 누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 부하 중에 누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러면은 멀쩡한 사람도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짓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내 친구가 의심스러워 보이고 내 아내가 의심스러워 보이고 내 상사가 나를 뭐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것 같고 사람이라는 게 귀가 얇기 때문에 아주 이간질에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사람의 천성적인 약점을 잘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바로 이간질을 시키는데 이간질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기업 대표들이나 정부 관리들이 중국 사람들과 협상을 하면서 다 이간질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똘똘 뭉치기도 전에 우리끼리 분열해서 우리끼리 치고받고 다 주저앉아 버린 사례가 수도 없이 많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중국 사람들의 이러한 전략을 계속 쓰고 있고 우리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손자병법의 지혜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가서 협상하면은 엉뚱한 전혀 생각지도 않던 엉뚱한 그 사항들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혜 6번입니다. 지혜 6번은 뭐냐면은 공기, 무비, 상대가 무비, 대비하지 않는 부분을 공격하라. 공기, 무비, 출기, 불이,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허점을 때려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 무비, 출기, 불이. 상대가 방어하지 않는 곳을 예상하지 못한 수단으로 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손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곳을 때리면은 사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한 적도 방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국 가서 중국 기업들한테 항상 협상할 때 뭐 내고할 때 뭐 이렇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뭐 뺏기다시피 하고 물건 팔고 돈도 못 받고 뭐 계약 막 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가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 공기무비, 출기불이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런 현실에 부딪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7번, 미전선산, 다산취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는 먼저 하고 준비는 많이 해야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산이라는 것은 묘산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 전에 그 군주와 신하들이 사당,
묘를 사당인데 조상들을 모신 사당에 들어가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이 전략회의가 묘산입니다. 조상들을 모신 이런 사당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조상들의 권위를 빌리는 것입니다. 또 권위가 있는 장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걸 누구나 다 따르고 집행하는 것이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산을 했는데 이 미전선산 싸우기 전에 미리 계산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준비를 많이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장은 그랬습니다. 전쟁은 싸우는 것이지만 목적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전쟁 병법 개념과 다른 부분입니다. 서양의 병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손자병법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손자는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국민의 생명과 또 지면은 국가의 존재가 사라질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충동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이 연평도 공격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다. 우리가 충동으로 때려버려. 우리도 핵무기 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중국 사람들은 13억의 인구지만 이렇게 때려버려. 한 방에 날려버려. 이렇게 말하는 중국 사람은 13억의 인구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저 자신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한 방에 날려버려.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화끈하게 이런 거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화끈하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화끈하게 하면 그만큼 후회를 하게 되고 많은 손실을 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끈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선자병법의 지혜는 모든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싸워야지 이런 준비 없이 주관적인 희망만 가지고 우연하게 싸움을 우연히 이길 수도 있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미전선산 다산취승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전편입니다. 작전 두 번째 시계 다음에 작전편인데 작전은 우리의 작전이랑은 군사작전이랑은 조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와 득실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을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전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안전한 승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것을 작전편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8번, 병귀신속, 이쾌지승, 병은 귀중히 여긴다, 신속, 빨리 끝내는 것을 귀중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이쾌지승, 빠르게 승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속전속결로 승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은 엄청난 국가의 경제적 소모와 피해, 백성들의 피해를 가져오는 이런 피를 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멋있게 하려고 아주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하려고 오래 끓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전쟁은 엄청난 피를 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 손자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문제를 생겼는데 이거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이거를 두고두고 질질 끌고 미루고 하면은 이것이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이 비용만 낭비하게 되고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병귀신속의 이런 지혜는 전쟁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도 회사 생활에서도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취지, 취재, 이전, 양전. 취지라는 것은 현지에서 취재, 물자를 조달하고 이전, 싸우면서 양전, 강해지라. 전투력을 양성해서 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빼앗아 써야지 싸울수록 강해진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일량우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은 적에게서 빼앗아 먹어야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식적 일종, 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쌀 한 가마니입니다. 식적 일종, 5, 2, 10종.
적에서 뺏어 먹는 쌀 한 가마니는 내 쌀 20가마니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보다 운송이 더 어려웠습니다. 운송을 하려면은 수레가 있습니까? 뭐가 시원치 않습니까? 바퀴가 있습니까? 소말로 다 달구지 끌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송이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쌀 한 가마를 내가 먹으려면은 내 본국에서 쌀 20가마를 싣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동안 쌀을 싣고 오는 동안에 19가마니를 먹어 치우면은 내가 그때 전쟁터에서 한 가마니를 간신히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은 적에서 빼앗아 먹어야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선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량우적, 적은 현지에서 적한테서 빼앗아 먹어야지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선자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중국 가서 투자할 때도 인지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현지 직원들은 우적, 현지에서 채용하라. 중국인을 채용하라, 아니면 베트남인을 채용하라, 현지에서 채용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가서 실패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관리, 한국 직원들을 중국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한국 월급 줘야죠, 집대 줘야죠, 자녀 학비대 줘야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 직원 하나 쓰는 비용이면은 중국 사람 몇십 명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직원을 많이 데려가면은 결국은 그 기업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부담을 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가서 성공하려면은 일량우적 하는 것처럼 인지우적, 그 중요한 인재들을 현지에서 채용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원뿐만이 아니라 원료도 중국에서 재차 개발해가지고 중국에서 소싱을 해야지 한국에서 원료를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중국의 관세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통관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중국 사람 달러 쓰기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R&D도 현지화해야 됩니다. R&D도 공장에서 R&D 해야지 한국에서 R&D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R&D와 생산이 분리가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따로 놀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R&D도 현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지화하라, 이러한 것이 바로 손자의 그 취재, 이전양전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화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중국 가서 지금 나름대로 잘 선전하고 성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모공이라는 것은 공격을 모략한다, 공격을 계획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의 모공편에서는 최소의 대가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이러한 전투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 10번을 설명드리면은 상병이라는 것은 최고의 전투 전략, 가장 우수한, 가장 지혜로운 전투 전략은 병불혈인, 칼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전략 지혜 승리, 칼에 피를 멀리하라 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우선 적을 공격하게 되면은 많은 비용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비용 순위를 볼 때 상병, 벌목, 지혜로 상대를 굴복시키게 되면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상병 벌모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략이 기차 벌교라. 이거는 그 다음 순서는 외교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전략을 하려면은 동맹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와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동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동맹군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금은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외교 전략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 벌병이다. 벌병은 세 번째 수단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 군사력을 동원하려면은 아시다시피 많은 비용과 이런 군사력이 동원되려면은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이런 투자가 들어가야지만 이런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세 번째 낮은 수준의 전략이 바로 벌병을 하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기하공성이다. 제일 밑바닥 전략은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성을 공격하려면은
우선 성 밑에 가서 성문을 두들겨야 성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레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성문을 큰 나무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나무를 끌고 가서 문을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수레를 끌고 가려면은 큰 방패를 막아야 됩니다. 화살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 그 방패를 쓰고 수레를 끌고 가서 성문을 치는 겁니다. 이러려면은 이거 얼마나 많은 비용과 희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적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 옆에다가 성에서 화살이 닿지 않는 거리쯤에 산을 쌓았습니다. 언덕을 쌓아가지고 흙을 막 모아가지고 언덕을 쌓는데 이 언덕을 쌓는 데만 해도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비 오고 겨울에 얼어붙고 그러면 뭐 석 달 이상의 시간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많은 생명과 재산과 많은 희생을, 물자 희생을 해야지만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장군이 성질이 급해서 공격하라, 돌진해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쫄병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밧줄을 던져서 성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부하들의 3분의 1의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을 공격하는 방식이 가장 어리석은 비경제적인 방식이다라고 손자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해왔다. 이럴 때 우리가 과연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겠는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분 같아서는 확 쓸어버리고 싶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상병벌모라, 지략으로 쓰러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심리전을 얘기했는데 심리전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북한 그 지휘층을 내부 분열시키는 겁니다. 서로 분열되게끔 EJ 서로 싸우게끔 만들고 또 북한의 지도층과 백성 국민들과 분열을 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우리가 얻어맞았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화력을 발사해서 무너뜨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국민들은 좋아하고 박수 칠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한국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손자이기 때문에 전략의 귀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진짜 중국 사람들의 이런 전략을 배워가지고 앞으로는 감정으로 화끈하게 처리하는 이런 행동을 조금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1번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만 제가 이 말을 쓰게 되는 이유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하러 들어갔습니다. 중국 기업에 투자하러 들어갔는데 법도 모르고 지형도 모르고 원재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월급 수준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중국에 돈만 가지고 됐습니다. 거기 조선족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성장을 만났는데 성장이 오케이 전폭 지원해 주겠다. 가서 성장만 찾으면 다 해결될 거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장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장을 만나도 나를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규도 모르고 주변 환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과연 장님이 지팽이 짚고 좌충우돌해서 물에 빠져 죽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제가 좀 이렇게 11번째의 지혜로 뽑아냈습니다. 물론 제가 뽑아낸 게 아니고 손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이런 전쟁 또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결혼 중매하는 이런 전문가가 한 얘기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지처지기 아내를 알고 나를 알면은 백년해로 한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이라고 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지제지강 백년행복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재테크를 할 줄 알고 건강을 잘 지키면은 10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응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 전략입니다. 실행 전략은 두 번째 덩어리인데 이 실행 전략은 형, 세, 허실 이래 세 개의 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로서는 조금 이렇게 생소한 개념인데 중국 사람들은 형
하면 아주 익숙해져 있는 개념입니다.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힘이 외부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 형편에서 쾌승, 빨리 이겨라, 전승, 피를 흘리지 말고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이겨라 라는 전승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승, 아주 어렵게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이기면은 이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이기나 마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려면은 역승, 쉽게 이겨야 된다. 그래서 빠르고 안전하고 쉽게 이기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바로 그 형의 형편에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 12번 선승 후전, 먼저 이기고 나중 싸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이길 수 있는 실력과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적이 나를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이 나한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이 실수하고 오만하고 탐안해서 그런 허점을 만들어줌으로써 내가 그 허점을 공략해서 이기는 것이 바로 그 선승 후전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경쟁자의 빈틈을 찾아내는 것은 이 경영자, 리더의 능력입니다. 경영자가 그 빈틈을 찾아내서 그 틈을 공략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또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높이 승진을 못 해봤습니다만 저도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됩니다. 이 승진하려면은 승진할 수 있는 조건, 실력을 갖춰야 되고 또 일반 간부급에는 실력만 가지고도 승진할 수 있겠지만 높은 간부에 올라가려면은 이 실력만 가지고 승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관계와 그 다음에 윗사람의 취미와 윗사람의 선호도와 윗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돼야만 승진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는 이렇게 높은 분들도 장관이 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많이 애를 쓰는 모습을 봤는데 결국은 이런 대통령의 이런 높은 분들,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관이 되는 것이지 실력이 유능하고 밑에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는다고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저 인생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려면은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유리하게 나한테 만들어서 로비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는 노력을 해야지 높은 관계에 올라가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실력만 가졌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밀어서 밑에서 올려서 승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제가 이 인생 60 가까이 살면서 터득한 현실이라고 이렇게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혜 13번입니다. 지혜 13번은 구지지하, 아주 깊은 땅속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천지상, 아주 높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깊이 숨고 높이 때려라 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숨을 때는 땅속 깊이 아주 완벽하게 숨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때릴 때는 아주 높은 곳에서 팍 때려버려라. 이래야지 박살을 내는 것이지 미지근하게 때려서는 이거 상대방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완전히 숨고 높이 올라가서 벼락처럼 때려라. 이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유리한 조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싸워야 이기지. 이것을 내 무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겨야지. 내가 불리한 입지에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기려면은 모든 환경을 나한테 유리한 무대를 만들어 놓고 무대를 내가 완전히 장악해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지지하 구천지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면은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기면은 아주 쉽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쉽게 이기느냐? 요만한 닭털 하나를 주셨습니다. 닭털 하나 주셨다고 누가 저보고 장사라고 합니까? 그러나 승리라는 것은 닭털 하나 줬듯이 이렇게 쉽게 이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나 달을 보았다고
누가 눈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손자병법 원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듯이 그 상대를 쉽게 이겨야지, 이기는 것이 그 오묘하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아니 누가 쳐다보는 게 누가 눈이 좋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쉽게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꽝 하는 천둥 소리 들었다고 누가 귀가 박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자는 아주 쉽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기려면은 반드시 먼저 나한테 유리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싸워야 이기는 이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뒤늦게 나이 50이 넘어서 이렇게 손자병법을 연구하고 보니까 제가 지금 승진해라 그러면 저는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뭐 하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벌써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쪽에 계세요. 뭐 이런 나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게, 그 유능한 장수는 너무 쉽게 이기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 오묘함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기는 장수는 상장을커녕 인정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2500년 전에 손자가 살던 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지혜는 창조 조건 이약재승. 조건을 창조하면은 약해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나를 바위로 만들면,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면 나는 벌써 약자에서 강자가 된, 계란에서 바위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창조하면은 내가 약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창조 조건 이약재승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자병법의 손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저걸 이기려면 내 팔을 쇠뭉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팔을 쇠뭉치로 만들어 가지고 손뭉치를 때려야 이기는 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바로 그 창조 조건 이약재승의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리한 무대는 아무도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가족, 저의 친구, 저의 동료들조차도 나를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례는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이 무대는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유리한 장수는 이 유리한 무대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유능한 장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세편입니다. 세편은 그 세라는 것은 정신력, 또 정신이 용감한가 비겁한가를 비교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편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 그중에 15번째 피실격허, 실한 곳, 단단한 곳을 피하고, 격허, 약한 곳을, 빈 곳을 때려라. 이집, 집중시켜서 멸산, 흩어진 적을 멸망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제가 강점 피해, 약점 때리고, 송곳을 만들어서 빈틈을 찔러라. 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나를 집중시켜서 바위로 만들고, 송곳으로 만들고, 적은 분산시켜서 계란으로 만들고, 손뭉치로 만들라. 라는 것이 그 피실격허, 이집 멸산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이정합, 이기승.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을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원칙, 합이라는 것은 합한다, 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격은 싸울 때는 원칙으로 싸우고, 이기승, 이길 때는 변칙이라는 것은 변칙입니다. 변칙으로 승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격은 원칙, 승리는 변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할 때는, 공격을 할 때에는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공격을 하지만, 이길 때, 적을 확 잡아서 이길 때에는 이런 단순한 평범한 방식으로는 적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적을 확 잡아서 이기려면은 반드시 적이 예상치 못한 변칙을 사용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게 손자의 지혜입니다. 또 비즈니스에서도 이 정을 원칙, 이 실력, 그 다음에 자원,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이라고 할 수 있고, 비즈니스에서의 기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남이 생각지 못한 이런 틈새, 이런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을 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쟁에서도 무력전은 정규전, 정이라고 할 수 있고, 심리전을 펼친다. 그러면 이건 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반드시 전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에도 반드시 정과 기를 합해서 혼용을 해서 변화무쌍하게 싸우거나 진행을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국 사람들은 항상 정, 기, 원칙과 변칙을 항상 함께 사용하는 이런 습관, 이런 아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출기재승 방부승방. 출기, 재승,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사용해서 승리하면 재승하면은 방부승방, 아무도 막지 못한다.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편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지혜를 설명했는데, 그래서 새라는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새도 둥근 바위가, 이런 큰 바위가 바닥에 있을 때랑 이런 높은 데 올려져 있을 때랑 벌써 파워가 틀립니다. 그죠? 낮은 데 있는 바위는 별로 힘을 발휘를 못하지만 이 바위가 높은 데 올라지면 탁 떨어지는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세, 위치에 있는 새라고 해서 위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위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바위를 이렇게 높은 데에 올려놔서 이렇게 파워를 가지게 만들듯이 그 유능한 경영자란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 부자, 그러니까 부하, 실력, 내 모든 자원을 이 주변의 환경과 잘 결합시켜서 각자의 모든 자원과 실력과 모든 환경이 이렇게 부하들이 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지도자의 능력,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모든 자원이 제각기 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거를 조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경영 장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 이러한 장수는, 유능한 장수는 반드시 이런 세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편, 허실편입니다. 허실은, 바위처럼, 계란처럼 위장하라. 허허실실, 허할 때는 실한 것처럼, 실할 때는 허한 것처럼 위장하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강약을 변화시킴으로써 나는 유리하게 만들고 적은 불리하게 만들어서 때려라 하는 것이 바로 허실의 전략입니다. 이 허실편에는 18번지에 쟁취주동, 피면 피동, 끌면 이기고 끌리면 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권을 확보해야지 끌려다니는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도권은 생명권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생명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내 돈 다 그냥 거저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권을 가질 수 없으면 전쟁할 수 없고 사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주도권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이 주도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됐느냐. 물론 2500년 전 손자가 한 얘기도 있지만, 여기 치인 이부 치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나라를 세운 당태종 이세민이 쓴 책에 남긴 말입니다. 치인, 남을 내 뜻대로 끌고 다녀야지 불치위인, 남한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손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손자병법의 지혜를 아주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통해서, 동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걸 항상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아주 호흡, 숨고 들이쉬고 내쉬듯이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전략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 전략 덩어리라는 것을 모른 채 겉만 보고, 저 사람 좀 옷을 좀 촌스럽게 입었어. 저 사람 뭐 이렇게 오늘 일을 안 닦고 나온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겉만 보고 무시하는 이런 그 실수를 많이 저질렀는데, 사실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가 너무 서구지향적인 가치관을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을 무시하고 너무 서구만을 숭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피해를 입지 않나, 이런 실수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국이 지금 급부상하는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G2 하면서도 중국이 앞으로 5년 뒤에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과 타격을 미치게 될지를 인식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여기에 대비하려면은 바로 손자의 지혜를 빨리 우리가 습득을 하고 우리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은 바로 오늘 듣고서 바로 내일 실천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손자병법의 주인이 되고 전략의 귀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의 귀재라는 이름을, 물론 전략의 귀재는 우리 박 사장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지만 이것이 바로 전략의 귀재가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수기응변. 우리는 임기응변이라는 말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임기응변이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수기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임기응변이라고 하면은 알아는 듣지만 자기네들은 보통 수기응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기응변을 잘하면, 재빠르게 대응하면 용병여신이라, 그 귀신같이 승리한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군사작전을 아주 신처럼 능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상황 변화에 즉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빨라야지 놀라운 군대가 될 수 있다. 물이 흐르듯이 적이 변하면 나도 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과 같은 용병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손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자병법 원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손자는 적이 나를 못 보게 무형, 형태로 숨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이 내 말을 듣지 못하게, 나를 듣지 못하게 만들면은 내가 적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누구나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나를 과시해야 됩니다. 내 업적을 나타내야 되고 큰 소리를 쳐야지만 내가 위신이 올라가고 다 내 앞에서 굽실거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생각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나를 보이지 않게, 내가 들리지 않게 이렇게 행동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중국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런 차이로서 어떠한 피해를 우리가 보게 될지 참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병총략, 그 세 번째 전략 부분인데, 용병총략, 이 군쟁입니다. 군쟁편은 7번째 편인데, 그 손자병법의 가장 13개 편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편입니다. 새의 양날개를 치면은 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 군쟁에서는 보리, 피위, 이익을 보존하고 위험,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피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20번에 보면은 이우위직, 이환위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한자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말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요만한 어린애들도 다 입에 외우듯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쉬운 겁니다. 이렇게. 이우위직이라는 거는 돌아서 가면은 직접 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록 내가 불리한 입장이지만 이것을 유리하게 전환시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적을 때릴 때도 바로 직접 정면에서 때려보십시오. 그러면은, 네가 나 때렸어?
막 달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적의 반항과 또 그 자리에서는 반항 안 할지 몰라도 뒤로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직접 때리면은 화끈하게 확 때려버려서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한번 때리고 나면 한번 화끈하게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언제 보복당해야 되고 반격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후 위직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돌아서 멀리 좀 돌아가지만 멀리 가는 건 방법 같지만 뒤돌아서서 딱 때려가면은 상대도 모르고 또 보복도 방어하면서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의 보복과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위직 방법을 쓰려면은 손자는 4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부지부동, 상대나 주변 환경을 모르면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부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리 이동, 병은 군사행동은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익이 없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익이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때리면은 자원의 낭비고 그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그 패배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즉 쾌동, 한번 탁 움직였으면 빨리 움직여라. 이것이 선조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동즉 필성, 또 이왕 빨리 움직였으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손자의 이후위직, 이환위리의 전략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21번입니다. 병불염사 인적재승, 전쟁은 속임수, 적에 맞춰 승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속이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신의가 있고 비즈니스에서는 상도의가 있기 때문에 적을 속여서는 안 되겠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적을 못 죽이면 내가 죽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을 속이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또 속여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나는 적을 알되 적은 나를 모르게 이렇게 하면은 적과 나의 그 정보의 그 불균형,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격차가 벌어지면 불균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격차, 이러한 불균형을 이용해서 적을 속여라.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또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같이 술을 먹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을 막 떠받들여서 한국 사람들이 막 모든 얘기를 막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하하하 하면서 다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웃으면서 재밌다고 박수치면서 다 듣기만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의 정보를 싹 뽑아가는 겁니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좀 이제 중국 사람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면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설사 얘기해도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듣기 좋은 얘기만 덕담만 하고 다 그냥 갚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정보를 상대방한테 다 줘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정보의 격차는 벌써 확 그냥 땅바닥과 하늘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보 격차를 이용해서 상대를 속여야만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병불염사. 그래서 적을 속여야만 이길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22번 피기 예기. 그 상대방의 기가 아주 날카롭고 기세가 등등할 때는 맞붙지 말고 피해라. 일단 도망가고 피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격기, 턱이 상대가 지쳐서 돌아갈 때 그때 뒤를 쫓아가서 때려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양쪽 군대가 서로 맞붙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맞붙어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북을 치고 둥둥둥둥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적군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맞붙어 버리면은 적이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맞붙으면 약한 자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의 기세가 등등할 때는 일단은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이 그냥 기세가 등등해서 밀려왔다가 적이 딱 마주쳐야 되는데 적이 싹 도망가 버리면은 한풀 꺾입니다. 그러면 적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적이 또 두 번째 오면 소리내고 북치고 쫓아오면은 또 맞붙는 듯 하다가 또 싹 슬그머니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 적이 또 쫓아왔다가 김 빠져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적이 다시 또 이제 저녁 무렵에
또 한 번 움직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또 저녁 무렵에 그냥 또 북을 치고 장구 소리치고 막 하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몰려오면은 그때 가서 또 맞붙는 듯 하다가 싹 물러서면은 저기 또 김 빠져서 도망갈 때 그때 가서 쫓아가서 때려버리라 하는 것이 이 손자병법의 원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피히 얘기, 기세가 등등할 때는 피하고 저기 돌아갈 때 쫓아가서 뒤를 때려라. 이것이 바로 그 22번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그 탈기, 손자는 탈기와 탈심을 중요시 강조했습니다. 탈기라는 것은 적의 기임을 빼서 팍 주저앉게 사기를 빼버리고 또 탈심, 적장, 적 장군의 투지를 꺾어가지고 그 싸울 의지를 없애버림으로써 적을 격퇴시켜라. 이렇게 격퇴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싸우면서 때리기보다 이렇게 적의 기임을 빼서 적의 사기를 꺾어서 투지를 뺏어버려서 이기는 것이 그 이후위직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손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비즈니스에서도 이 경쟁자가 있으면은 막 어렵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윈윈한다. 이것도 이후위직의 한 전략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23번. 종행, 폐합, 공심위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종행은 가로, 세로를 뜻하는 거고 폐합은 문을 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폐합, 상대방의 문을 열게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또 공심위상, 마음을 때리는 것이, 심리를 때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그래서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투지를 꺾어라. 우리가 북한이 공격해 올 때도 이런 전략을 우리가 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후위직하는 전략인데 이렇게 이후위직을 하려면은 그 손자는 네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치기, 우선 상대의 기를 꺾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기, 얘기, 격기타기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치심, 이치대란, 나는 질서정연하고 상대는 문란하게 만들어서 깨버려라. 그 다음에 나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상대를 노려보고 상대는 막 겁에 떨어서 시끄러워서 막 화라는 거는 시끄러워서 공포에 떨면서 막 울부짖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침착하게 노려보고 적이 울부짖을 때 때려라 하는 것이 치심입니다. 그 다음에 치력, 나는 유리한 꼭대기를 먼저 차지하고 앉아서 딱 편안하게 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이 높은 데를 땀을 뻘뻘 흘리고 쫓아오면 피곤하고 지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려는 적을 때려라 하는 것이 그 이근 대원의 전략이고 또 이일대로 편안하게 앉아서 피곤한 적을 때리라는 전략입니다. 또 이포대기, 나는 배불리 먹고 배고픈 적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변은 변화를 컨트롤하라는 뜻인데 적이 강할 때는 피했다가 적이 약해지면은 그때를 이용해서 공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치변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렇게 이후위직의 전략을 쓰려면은 네 가지 요소를 실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전략입니다. 환경 전략 부분에서는 구변, 행군, 지형 이렇게 세 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변을 말씀드리면은 환경, 상황, 이 기회의 변화를 잘 관찰해가지고 변화를 관찰해서 유리하게 이용해서 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수는 5가지 지형을 잘 알고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비지무사, 비지라는 거는 그 지대가 얕아서 물이 고이는 이런 얕은 지대를 얘기합니다. 이런 지대에 주둔했다가는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지, 위험한 낮은 지대에서는 숙소, 잠을 자지 말라, 거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지합교, 구지라는 것은 교통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주변 국가들과 합교, 외교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지무료, 아주 위험한 지역, 생존하기 어렵고 그 위험한 지역에서는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건 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계 전공자인데 기계실에 가 있다.
이거는 뭐 진짜 이건 뭐 이런 게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러한 절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빨리 이러한 절제를 벗어나라. 그게 바로 절제무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지 증모. 위지라는 것은 위험한 지역, 아주 포위되어서 아주 위험한 지역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방이 험준하고 불리한 지역을 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지에서는 도망갈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남의 나라 땅, 쉽게 말하면 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많은 자본을 가지고 들어갔고 이미 또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지에서는 이미 돌아올 수 있는 완전하게 내 재산을 건져내올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자본만, 기술만 가지고 들어갔지 나올 때를 전혀 준비하고 들어간 기업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거기서 다 그냥 홀랑 벗기다시피 하고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로 이 전략이 바로 우리가 위지증모의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지에 가서 투자할 때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지즉전. 사지라는 것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이런 죽음의 지역입니다. 이런 데서는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장수, 유능한 리더, 유능한 경영자는 이런 5가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유, 소불류, 이게 길은 저 길에 내가 앞으로 가려는 길에 적이 매복해 있으면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 군유 소불격이라 또 적이 죽기 살기로 대항을 하면은 이거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성유 성불공이라 또 양식이 충분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유능한 장수가 지키고 있는 성은 공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유소불장이라 또 아무리 탐나는 요지라 하더라도 점령했을 때 이익이 없거나 또 내가 점령해도 계속 지켜나가기 어려운 지역은 차지하려고 다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명 유소불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군주가 명령을 하더라도 왕이 명령을 하더라도 패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기계처럼 복종해서는 안 된다. 군주의 명령이라도 듣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황을 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4번 지혜 잡우이해다 이렇게 제가 말을 뽑았는데 이익 손실 동전의 양면이다. 이익과 손실은 동전의 양면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익과 손실,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이익과 손실을 동시에 판단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익을 본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이 생기고 있으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손실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기고 있다 할 때, 내가 이기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한쪽으로는 약점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면 잘 아실 겁니다. 바둑으로 내가 상대를 막 공략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이고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우이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도 어느 한쪽에서는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적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미끼를 던지면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 손자의 전략입니다. 손자의 사상입니다. 아무리 미끼를 던져서 유혹될 수 없는 사람은 성인군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미끼를 던지면은 아무래도 물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미끼를 던져서
상대를 유혹해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굴제후자 이해, 제후를 굴복시키려면은 해, 피해를 가지고 위협하라, 피해를 가지고 압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제후자 이협, 상대 제후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부리려면은 꼭 상대가 해야만 하는 일로 압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제후자 이리, 상대 제후 적국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면은 반드시 이익으로 유혹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상대를 움직이려면은, 또 남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상대방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리유적이라는 이 바로 손자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27번입니다. 처경불변, 변화에 처했다고, 위기에 부딪혔다고 불경, 놀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용대적, 침착하게 대적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 앞으로 많은 내용이 남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벌써 90분의 시간이 다 지나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